는 이제 그 다음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발표는 이제 디지스트 한상근 교수님이시고요. 한상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전기정보학부에서 학사, UC 버클리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2020년부터 디지스트에서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닉스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 중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라지 스케일 포토닉 서킷 for 인텔리전트 머신입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혹시 제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성 교수님께서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디지스트에서 작년부터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광회로를 대규모로 확장시켜서 컴퓨팅 시스템을 증강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성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박사학위 이후에 이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전문연구위원으로 일을 하였고요. 그때 이제 저는 포닥 기간 동안에 이제 비선형광학을 칩에서 구현한 연구를 하였고요. 이제 박사과정 중에는 실리콘 포토닉스 스위치에 이제 램스를 추가를 하여서 대규모의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스트에는 작년 2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저희 연구실에 6명의 대학원 학생과 그리고 4명의 학부연구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지스트에서 현재 고급 전자기학과 전자전자개론 등의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광 스위치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연구, 그리고 이제 광 회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를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연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데이터 센터용 광 스위치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요새는 또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갈수록 데이터 센터가 할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이 대략적으로 5년에 3배, 그러니까 10년이면 9배에서 10배 정도가 이제 증가하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전기 소모량도 당연히 증가를 하고요. 이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량이 전 세계 에너지 소모량 1%를 이미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그 비율이 8%까지 도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의 트래픽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대부분, 즉 70% 이상이 데이터 센터를 빠져나가지 않고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서버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모량을 낮추려면 데이터 센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게 필수 요소이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를 보면은 이제 많게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10만 개 정도의 서버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이 서버들의 이제 연결을 높은 대역폭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광 섬유를 써서 이런 서버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결을 한 2~3개 정도의 하이어라키를 가지는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재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연결을 하는 스위치들이 전기 스위치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밴드위스를 늘리기 위해서 광 섬유를 이용해서 서버를 연결할 것도 좋았는데 이들을 스위칭해 줄 때 전자 도메인으로 시그널을 컨버전하고 스위칭 후에 다시 광 도메인으로 컨버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대역폭의 문제죠. 전자 도메인을 가져오면서 이제 대역폭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컨버전 하는데 이제 트랜시버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100만 개 정도의 트랜시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시버를 처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트랜시버를 구매하는 비용도 대략적으로 1억 달러 정도가 드니까요. 이제 여러모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런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현재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광 링크를 기껏 만들어 놓고 다시 전자식 스위치를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광통신 붐이 불 때 사람들이 그 이런 대규모의 스위치를 굉장히 높은 완성도로 구현을 해놨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칼리언트고요. 이제 칼리언트는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광 스위치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광 스위치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이 시스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고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 스위칭 타임이 굉장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대략적으로 수십 밀리초 정도의 시간이 한 번 스위칭하는 데 들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이제 트래픽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요. 이제 포트당 가격으로 말하면 $100. 그리고 이런 거 하나를 사는데 수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나 저같이 이렇게 직접 광학 하시는 분들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광 스위치를 이렇게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칩에 구현을 하면 당연히 가격도 저렴해지지만 속도도 더 빠르고 이제 여러모로 성능이 우수한 스위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년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거는 이제 그 CMOS 공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반도체 만들듯이 광회로를 찍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현재 이게 굉장히 그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져서요.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나 TSMC 같은 정말 탑티어 파운더리에서도 본인들이 제공하는 상용화된 정식 공정의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소자를 전자회로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해서 구성한 광 스위치 한 예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 한 칩에 그 광 스위치도 들어있지만 이제 이걸 드라이빙하는 일렉트로닉스 소자들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패키징한 형태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도 이제 굉장히 보통 열 튜닝이나 이제 일렉트로 옵틱 튜닝을 하는데 이 매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존의 그 미러 베이스 스위치보다 굉장히 빠른 스위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스케일러블한 방식인 썰모옵틱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초 정도의 스위칭 스피드를 대략 1000배 정도 빠른 거죠. 그리고 좀 스케일러비티는 떨어지고 좀 연구 레벨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일렉트로옵틱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나노초까지도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위치들의 현재 문제는 사실 다른 데에 있고요. 문제는 이제 별로 스케일러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스케일러블하지 않다라는 뜻은 이제 포트 수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트렌드를 보시면 포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대략 0.5dB, 즉 포트가 두 개가 증가하면 1dB 정도의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화웨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32x 32 스위치인데요. 로스가 20dB를 훌쩍 넘어가니까 빛이 100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1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버클리에서 개발한 방식으로는 이 로스 트레이드오프를 포트당 0.04dB, 즉 10배 이상 줄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 방식으로 이제 버클리에서 240바, 240포트까지 확장을 해서 실험적으로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그 버클리 저희가 개발한 방식은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로스가 작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스위치 방식은 그렇지 못한가를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왼쪽이 컨벤셔널한 실리콘 포토닉 스위치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스위치에서는 빛이 스위치를 통과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여러 번의 각 노드에서 이제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스위칭이 일어날 때마다 대략적으로 4분의 1dB, 0.25dB 정도의 광선실이 나서 이제 스위치의 포트 수가 늘어나면 통과해야 되는 노드 수도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서 로스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방식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방식은 움직이는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빛을 꺾어줘야 되는 곳만 웨이브 가이드를 내려서 한 번만 스위칭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포트 수가 늘어나도 스위칭 로스는 이제 전혀 증가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방식이고요. 이제 그러면 대체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게 가능한가를 보시면은 기존의 방식은 이제 마하젠더, 이 노드에 마하젠더가 이제 마하젠더 간섭계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여기 이제 마하젠더 간섭계를 열 튜닝으로 이제 튜닝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회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스위칭을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열을 이렇게 뜨겁게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셀 하나, 그러니까 전체 스위치가 아니고요. 셀 하나를 동작하는데 10mW 이상의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32만 만들어도 이미 10W. 그리고 예를 들어 100/100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 시연 이 사람들은 못했지만은요. 그걸 가정했을 때 이게 그 스위치 수의 이제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100W 정도가 들고요. 그러니까 랩탑이 보통 50W에서 50W 정도를 소모하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칩치고는 굉장히 많은 파워를 소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방식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력을, 그러니까 카파시티브 액추에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웨이브가 움직여서 광회로를 끊어줬다 연결했다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카파시터를 굉장히 작은 캡을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나노와트, 즉 대략적으로 100만 배 정도 100만 배 정도 전기 소모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 방식으로 시연된 240/240 스위치 같은 경우에 채 1mW의 전기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스위치의 퍼포먼스를 저희 방식과 이제 기존의 방식을 비교를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식으로는 240/240까지 그 시험된 바가 있고요. 로스는 10배, 포트당 로스 10배 이상 줄었고, 속도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드리면 이게 mem스 방식이면 혹시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mem스 때문에 느린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작은 매스를 얼마나 조금 움직이냐에 따라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방식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광회로를 완전히 끊었다 연결했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빛이 잘 새질 않아서 크로스 속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스펙트럴 밴드위스도 6배 이상 넓고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은 작은 스케일에서 수변되긴 했지만 50/50 혹은 30/32에서 저희가 이제 폴라리제이션에 무관하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연결이 좀 더 자유로운 1대 다의 연결까지 가능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스위치가 저희 필드에서는 다른 스위치를 압도한다는 평을 제너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썰모 옵틱 말고 일렉트로 옵틱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점들이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질문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렉트로 옵틱은 이제 광 손실이 속도는 물론 뭐 나노초까지 일렉트로 옵틱은 가능은 하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일렉트로 옵틱은 캐리어를 특히 실리콘 회로에서는 캐리어를 집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굴절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그 회로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렉트로 옵틱으로는 현재 8/8 이상으로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3년에 버클리에서 제가 학생으로 이제 있을 때 개발을 시작을 해서요. 이제 첫 버전이 저희가 2015년에 죄송합니다. 2015년에 이제 첫 버전을 퍼블리시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버전이 50/50이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스위치들은 이때 당시 8/8 정도가 최고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단계의 발전을 거쳐서 이제 최근에 버클리 이제 석재준 박사님께서 이 방식으로 240/240의 시연을 하셨고요. 이제 올해에는 제가 TSI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모스 상용 파운드에 협업을 해서 저희 스위치를 이제 시모스 런에 직접 제작이 가능함을 이제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저희 스위치에서 이제 조금 재밌는 트랜지션이 일어났던 이제 2가지의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가 상하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이제 조금 더 액추에이터의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위층에 있는 웨이브 가이드는 이게 전기력으로 서로가 당겨지기 때문에 당기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딤플 구조라고 이게 돌기가 있어서 딱 원하는 높이에 딱 웨이브 가이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췄을 때 이 아래쪽 웨이브 가이드와 위쪽 웨이브 가이드는 에바니스 컴플링이 일어나서 빛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4/64 스위치 2번째 버전을 이제 구현한 샘 사진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런 유닛셀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제 빨간색은 이게 크로스바, 밑에 이제 매트릭스 웨이브 가이드고요.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위아래를 움직여서 스위칭을 해주는 그런 이제 웨이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스위칭 속도도 이제 앞에서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멤스에 대해서 조금 릴라이빌리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10의 10승번을 껐다 켜도
스위치의 퍼포먼스가 변하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더 다양한 릴라이빌리티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릴라이빌리티에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 버전, 세 번째 버전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 버전에서는 저희가 광손실을 기존 버전보다 더 낮출 수 없을까? 그리고 폴라리제이션도 임의의 폴라리제이션 핸들할 수 없을까? 이제 기존의 실리콘 포토닉스 스위치들도 한 방에 폴라리제이션만 핸들할 수가 있고요. 저희 방식도 이 전 버전까지는 그랬는데요. 이제 이 버전에서는 로스도 더욱 줄이면서 이제 폴라리제이션도 모두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버전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그 실리콘 포토닉스 스위치들의 로스의 증가를 포트당 보면은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이 파란색 그래프가 컨벤셔널한 썰모옵틱이나 사실 일렉트로옵틱은 좀 더 로스가 크겠죠. 썰모옵틱 방식의 스위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0/100만 만들어도 이론적으로도 이게 그 로스가 20dB가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저희 방식이 이제 앞서 보여드린 방식이 이제 초록색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250포트까지 만들어도 로스가 한 5dB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 사실 5dB 우리는 한 3dB 이하를 원한다. 좀 더 낮출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정말 로스가 그 포트 수가 증가하더라도 로스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이런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번 버전의 목표였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 스위치 두 번째 버전까지 스위치가 왜 로스가 이렇게 나오는가를 이 로스 커브가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위칭은 단 한 번만 일어나게 되지만 보시면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서로 매트릭스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 옆에가 열려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거 옵티마이즈 한다고 많이 해서 이 소자를 한번 지날 때마다 이 교차점 한번 지날 때마다 0.01dB 정도로 줄이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포트 수가 늘어나면 증가를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크로싱은 기존의 스위치에도 다 있는 구조물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것까지 줄일 만큼 로스가 이걸 걱정할 만큼 로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젠 이거를 정말 크로싱을 없애면 저희가 순수하게 웨이브 가이드 로스와 단 한 번의 스위칭 로스만 남기 때문에 이제 웨이브 가이드 로스는 공정 옵티마이즈 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로스죠. 그래서 이제 이 크로싱을 제거를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 크로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는 상당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정말 그냥 웨이브 가이드를 직교하는 두 웨이브 가이드를 서로 다른 층에 만들면 서로 교차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두 웨이브 가이드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앞서 보여드린 움직이는 커플러 연결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빛이 아래쪽 웨이브 가이드에서 위쪽 웨이브 가이드로 넘어와서 스위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이 지금 시스템에는 폴라리제이션에 디펜던트한 소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스위칭 부분,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는 아까 크로싱은 폴라리제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크로싱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는 저희가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디아바틱 커플러라는 방식을 쓰면은요. 이제 T 모드와 TM 모드의 커플링 랭스에 상관없이 충분히 더 긴 쪽에다가 길이를 맞춰주게 되면 두 모드가 모두 스위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방식으로 하면 웨이브 가이드 로스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포트 수가 뭐 100/100을 넘어가더라도 T, TM 모드 둘 다에 대해서 1dB 이하의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동작 원리는 굉장히 두 번째 버전과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한쪽은 더 멀리 내려가고 한쪽은 좀 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션 메커니즘도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게 폴라리제이션에 다 상관없이 스위칭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아디아바틱 커플러라는 방식을 쓰면은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디아바틱 커플러는 일반적인 디렉셔널 커플러와 다르게 그러니까 비팅 랭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이가 충분히 특정 길이보다 길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길어도 상관없이 스위칭이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T 모드와 TM 모드 사이에 약간의
커플링 길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TM 모드가 보통 좀 긴데요. TM 모드 길이에 맞춰주면 T 모드는 역시 스위칭이 잘 돼서 빛이 100% 올라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T 모드, TM 모드가 잘 스위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럴 리스폰스도 이 RF 커플러가 좋은 점이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충분히 길면, 그러니까 파장에 또 상관없이 파장 중에서 커플링 길이가 가장 긴 놈에다가 맞춰주면은 이제 그보다 커플링 길이가 짧은 애들은 이게 다 스위칭, 이게 다 커플러 넘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0나노 정도의 굉장히 브로드한, 기존에 비해서 10배 정도 큰 거죠. 기존의 실리콘 포토닉 스위치에 비해서요. 이런 스위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버전은 처음에 이제 50x50 제가 직접 디자인부터 공정까지 했고요. 50x50 스케일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제작하는데 마스크가 이제 20장이 들었고요. 이제 이걸 만드는데 한 1년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단면을 보시면은 이제 광층이 이렇게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가 두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층에 이제 움직이는 웨이브 가이드를 폴리실리콘으로 구성을 해서 이걸 이제 움직여서 스위칭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애칭이 뭐 16번이 들어가고 이제 아무튼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들여서 공정하는 데만 1년이 걸려서 다행히도 잘 만들어져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3차원 구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층에 웨이브가 지나가고 위에 층에 이렇게 지나가고 세 번째 스위칭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스위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각 층들이 일렉트리컬 비아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적으로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앵커들을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버전의 스위치 샘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웨이브 가이드들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이쪽으로 지나가고요.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움직이는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움직이는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전압을 걸어서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이제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제 아래 레이어와 갭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인터피런스 프린지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작 후에 측정을 해봤고요. 이제 보시면 바와 같이 T 모드와 TM 모드가 모두 잘 스위칭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팅션 레이시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정을 제가 이게 한 2번 정도 실패하고 세 번째 이제 성공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스위치의 모든 기능은 잘 동작을 하고요. TETM 모드 잘 스위칭이 되는데, 이제 공정상에서 그 증착 중에 이제 아마 레지듀가 좀 쌓여가지고 이제 그 웨이브가의 스캐터링 로스가 굉장히 증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존의 다른 방식 스위치보다 로스가 작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정을 현재 그 버클리에 계신 다른 분이 조금 더 그 개선을 해서 1000x1000 스위치를 3D VI 로스로 만드는 과제를 이제 달파 지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프로프 오브 컨셉은 굉장히 저희가 이 버전을 잘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석세준 박사님께서 이제 240x 240 스위치까지 확장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제 석세준 박사님은 현재 NI 시스템을 이 스위치 아이템 관련해서 그 버클리에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창업을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창업 회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용화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지금 회사를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차리셨고요.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현재 이걸 이제 공정을 이전을 해서 좀 더 복잡한 공정을 이전해서 제작하는 것을 계속 그 공정을 계속 복잡한 공정도 더 할 수 있게 계속 파운드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일렉트리컬 옵티컬 패키징을 해서 정말 시스템에 꽂기만 하면 쓸 수가 있게 저희가 시연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스위치 관련 발표였고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필드 프로그래밍 가능한 광회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저희 연구가 그 광회로의 그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자 회로의 스케일과 비교를 현재 포토닉스 회로와 비교를 하면 사실은 전자 회로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 현재 포토닉스는 이제 저희 방식이 이제 기존의 방식을 다시 10배의 그 집적도를 올린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5승 정도의 엘리먼트밖에 뭐 포토닉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10의 5승 정도의 이제 엘리먼트를 집적을 했고요. 근데 이미 전자회로는 1980년대에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수준은 물론 모의 법칙이 느려지고 있어서 이게 더 이상 많이 증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10의 10승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10만 배, 그러니까 10의 5승배 포토닉스보다 더 많은 스케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때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포토닉스도 앞으로 이제 기술 수준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980년대, 즉 전자회로 집적도가 10의 5승계 수준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자회로에서 역사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FPGA라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블한 전자회로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서서히 제작하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게도 이제 2020년 포토닉스에서 10의 5승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FPGA, 그러니까 필드 프로그래머블한 포토닉 게이트 어레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실험적으로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FPGA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제 그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유저가 원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쓰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웨이브가이드 메쉬가 있어서 이제 원하는 소자들을 엮어가지고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써라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럼 이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아이덴티컬한 이렇게 고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고리들이 접하는 이 면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스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이 뭐 링 레조네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젠더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변부에 있는 펑셔널 블록들을 엮어서 이제 더 새로운 어떤 소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FPGA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뭐 이미 사람들이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찾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RF 포토닉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들에게 그 광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좀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칩을 바꾸지 않고도 이제 쉽게 링크를 업그레이드했다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링크, 그리고 이제 그 양자 그 퀀텀 포토닉스에서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양자 연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이제 퀀텀 게이트가 돼서 이제 양자 연산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FPGA가 굉장히 그 초기 단계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그 이탈리아의 이제 그룹이 최대 그 현재 그 제일 앞서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제 FPGA가 최대 코어 수가 현재 7개밖에 되지 않고요. 보시면 면적도 사실 전자회로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 코어 하나가 거의 밀리미터 단위의 길이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럼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결국 크니까 크기도 하고 이제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집적을 못하는 건데요. 왜 그런가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어들 사이에는 이런 그 2바이트 스위치들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썰모옵틱으로 구현을 하면 사실 이제 그 현재 이 구현한 방식이 그 100mW 정도의 이제 그 전체 회로 전체가 아니라 이런 엣지 하나당 100mW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그 썰모옵틱이 효과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1mm 정도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저희의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걸 더 대규모로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칩을 제작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공정을 해서 나온 칩이고요. 현재 68코어,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10배 정도 스케일을 늘린 이제 그 칩을 저희가 이제 측정 중에 있고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그 좀 측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이 다른가를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방식은 이제 열을 주는데 사실 열도 주지만 보시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렉셔널 커플러가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 페이스 시프터가 들어있고요. 근데 저희 방식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방식과 같이 웨이브 가이드를 사실 디렉셔널 커플러가 하나만 있어도 이걸 움직일 수가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스위칭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도 훨씬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소모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카파시터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워 소모도 줄어들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는 이 세 개 영역이 할 일을 하나의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길이도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앞서 이제 보여드린 68코어짜리는 현재 측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16코어짜리,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린 16코어짜리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클레어에 퍼블리시한 바가 있고요. 2개의 페이퍼를 퍼블리시한 바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그 디렉셔널 커플러 부분, 여기 세 부분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아까 보여드린 그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10배가 줄었고요. 그리고 파워 소모는 뭐 그 말할 필요 없이 이제 100만 배가 줄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6코어짜리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싱글링 레조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더블링 레조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드드랍 필터, 2차 애드드랍 필터, 그리고 이제 4차 그 필터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MGI나 뭐 딜레이 라인 같은 걸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포토닉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조금 또 토픽을 바꿔서 마지막 토픽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드릴 거는 그 광회로를 좀 대규모로 만드는 기술을, 그러니까 저전력으로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이징 머신, 그러니까 그 조합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특화된 아이징 머신이라는 하드웨어 계속기를 이제 구성하는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 과제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카이스트 유영식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이징 머신이 무언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아이징 머신이 푸는 특화되어 있는 문제가 이제 보통 그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하죠. 특정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을요.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인데 그 어떤 하드웨어 가속기냐면 이제 조합 최적화 문제, 영어로 이제 콤비네이터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된 그런 하드웨어 가속기입니다. 그럼 먼저 콤비네이터럴 옵티마이제이션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콤비네이터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최적화를 당하는 변수가 이산적인 값을 가지는 것을 통칭해서 콤비네이터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포함하는 문제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예를 보면은 뭐 몇 가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요. 재밌는 점이 이들을 이제 푸는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에 스케일링에 따라 분류를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재밌는 점이 이 더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푸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항상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푸는 시간이 비슷한 문제들끼리는 대부분 서로 그 다른 문제로 치환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NP-하드에 속해 있는 뭐 어려운 문제를 하나 잘 풀 수 있는 특화된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보다 쉬운 문제들은 매핑을 해서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폴리노미얼 타임,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쉬운 카테고리인 폴리노미얼 타임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타임 혹은 그보다 빠른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NP 하드, 그러니까 풀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의 카테고리에 속한 NP 하드 문제 중에 이제 아이징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징 머신이라는 거는 이 아이징 프로블럼을 굉장히 푸는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징 프로블럼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아이징 프로블럼은 이제 아이징 모델, 그러니까 스핀 네트워크의 어떤 그 에너지 상태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아이징 모델이란 것에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스핀들의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아이징 프로블럼을 푸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아이징 모델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공간상에 뭐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공간상에 자석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뭐 그들 사이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요. 이제 멀면은 서로 인터랙션 그 스트렝스가 작아지고 가까우면 더 강해지겠죠. 이제 그런 스트렝스를 이런 어떤 J 값에 이제 매트릭스에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 개의 에너지는 이 스핀 업을 플러스 1, 스핀 다운을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이징 해밀토니안을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 아이징 해밀토니안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이런 시그마들, 그러니까 각 스핀들의 상태를 찾는 것을 아이징 프로블럼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흥미롭게 보고 또 아이징 머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 아이징 문제 디스크립션 굉장히 간단하지만은요. 이게 컴퓨테이셔널 와이즈 굉장히 챌린징하고요.
왜냐하면 스핀의 개수가 n개일 경우에 이에 n승계의 파서블한 컨비네이션이 있고요. 예를 들어 스핀이 50개만 돼도, 다른 말로 이제 자석이 50개만 돼도 그 자석들의 돌아가 있는 상태를 찾으려면 10의 15승계 경우의 수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게 고전적 컴퓨터를 풀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제 자연계에는 이런 페로마그네틱 물질처럼 이제 이게 페이지 트랜지션을 할 때 각 마그네틱 도메인들이 서로 에너지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방향을 얼라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머신을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러블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징 프로블럼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징 머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용화된 아이징 머신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D-Wave사에서 만든, 보통 뭐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좀 더 이 토포로지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이징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D-Wave사 내부에는 이런 슈퍼컨덕팅 큐빗, 조셉슨 정전을 이용한 슈퍼컨덕팅 큐빗들이 이제 인덕티블리 혹은 이제 카파시티블리 커플링이 되어서 이제 그 서로의 인터랙션을 모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D-Wave사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 2000Q라고 해서 스핀의 개수가 2000개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D-Wave 2000Q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스핀들이 서로 100% 연결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서로 가까운 애들은 연결 빽빽하지만 서로 멀리 있는 이렇게 듬성 떨어져 있는 애들은 연결이 굉장히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제네럴한 모두가 인터랙션하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핀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스핀처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65개 정도의 그 스핀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TT와 이제 스탠퍼드에서 그 야마모토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이거를 광학적으로 그 결국에 이제 그 DLB 2000Q의 문제는 커넥티비티가 안 좋다라는 거니까 이거 커넥티비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학적으로 인터페로메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레이저들, 이제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OPO들을 이제 서로 인터페런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OPO들 사이에 그 커플링을 이제 그 인터랙션에 대응을 시켜서 한번 아이징 머신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 버전이고요. 그럼 이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은 이제 2000개의 스핀을 가지면서 연결도 올투올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2000개의 스핀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그 실망스러운 점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구현을 할 때 이걸 정말 OPO들을 광섬유들로 다 연결을 할 생각을 했는데 스핀의 개수가 2000개로 처음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광섬유로 더 이상 연결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OPO들의 스테이트를 그 디텍터를 읽은 다음에 그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의 인터랙션과 계산을 해서 다시 레이저를 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 회로가 이런 곱셈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시 어느 정도 고전적인 컴퓨터의 속도로 다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유현식 교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칩상에서 광학적인 방식으로 512개 정도의 스핀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레이저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저의 그 도는 방향을 스테이트에 예를 들어서 대응을 시킨다고 하면 서로 레이저가 커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느 쪽으로 약간 랜덤하게 이게 레이징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는 방향을 예를 들어 레이저의 스테이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업스핀과 다운스핀에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레이저 캐비티를 서로 커플링을 시켜주게 되면 사실 서로 피드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서 위에 쪽 같이 커플링, 이것과 같이 커플링 시키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도는 텐덴시가 생기죠. 즉 이제 커플링으로 따지면 코릴레이티드 된 커플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웨이브 가이드를 이렇게 꼬아줘서 커플링 시키면 이게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텐덴시가 생기죠. 이 경우를 이제 아이징 모델에서 안티컬리레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사이를 얼마나 강하게 커플링 시켜주냐에 따라서 이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조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제 이 캐비티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저희가 약간씩 펌프를 점점 늘려가면서 레이징을 시켰을 때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소요가 되면 이제 레이징이 일어나면서 헤드들이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Q가 10에 뭐 5 곱하기 10의 6승 정도, 보통 이 정도는 이제 요즘에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런 걸 구성하면
스핀 수에 상관없이 한 25나노초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도달해서 해가 나오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제너럴한 2개의 스핀이 아니고 N개의 스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연결을 서로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연결들을 저희가 문제가 바뀔 때마다 지금 아까 그 J 매트릭스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바뀔 때마다 이 인터페로메트를 재구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웨이브 가이드에 이제 칩상에서 웨이브 가이드에 이제 그 이런 튜너블한 디지털 그 마하젠더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 연결들을 문제에 따라서 맞게 이제 바꿔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이제 레이저들에서 나간 빛들이 이 인터페로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이제 적절한 양의 간섭을 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게 서로 인터랙션을 모살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징이 되는 순간 각 그 노드들의 스테이트를 읽어내면 그게 이제 바로 아이징 프로블럼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노드들을 조금 더 이제 시메트릭하게 조금 더 처리하기 편하게 이제 레이저가 아니고 이제 페이즈 센시티브 앰플리파이어라는 구현에서 사실 거의 레이저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제 이건 개인 미디엄이 없이도 마치 레이징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노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여기 들어가는 페이즈에 따라서 이제 이 펌프가 앰플리피케이션이 돼서 이 아웃풋으로 그 페이즈가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페이즈를 가지고 저희는 그 스테이트를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간섭계 한 노드를 보시면 이제 그 결국에 그 간섭계가 구성되는 방식이 이제 마하젠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각 암의 그 페이즈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 간섭을 조절을 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또 움직이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대규모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 소모가 굉장히 작은 저희 방식이 구현하기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이제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하면 그 딱 2배씩 늘리면 이제 디지털 페이즈 쉬프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래 보시는 것 같이 페이즈 쉬프트가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기존의 웨이브 가이드 인덱스를 가지고요. 아래로 웨이브가 내려오면 이제 두 개가 살짝 인터페런스가 일어나서 이제 그 웨이브 가이드 인덱스가 바뀌어서 페이즈 쉬프팅이 일어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길이가 이게 정말 기하학적으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인덱스 크기가 차이가 인덱스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수도 레이아웃이고요. 그 보시면은 이제 인터피어런스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는 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그 한 2년 내로 구현하려는 목표가 이제 64비트짜리인데요. 광 파워는 대략적으로 1W 이하로 가 필요하고요. 한 0.4W 정도가 필요하고요. 전기 파워는 0.3mW밖에 이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나와 있는 버전은 저희가 4개짜리 스핀을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이제 현재 이것도 지난주에 그 같은 아까 보여드린 같은 런에서 제작이 돼서 현재 이제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토픽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앞서서 또 다른 연구들의 저희 연구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모스 공정,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삼성 28나노 시모스 공정을 이용해서 그 메타메터리얼을 그러니까 공정이 28나노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그 크기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옆에 있는 시모스 게이트들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튜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블한 메타 서페이스를 구성하는 일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퀀텀 포토닉 서킷 같은 를 이제 저희 방식으로 굉장히 저전력으로 대규모로 이제 구현하는 일을 키스트 양자센터와 협업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스위치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리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틴덜과 이제 UCSD와 이제 그 시스템 레벨 같은 경우는 UCSD와 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FPGA와 아이징 머신은 카이스트에 계신 유영식 교수님과 이제 EPFL에 계신 리스크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였습니다. 예, 그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 있으신 분들 그 소리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일단 궁금한 게 그 포토닉 서킷을 제작할 때 이빔 수준까지 가나요? 아니면 포토리소그래피 영역에서 진행을 하나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항상 이빔으로 쓰면 성능을 더 좋게 만들 텐데 하면서도요. 사실은 대규모로 만드는 건 그 이빔으로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스태퍼를 이용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는 뭘 버클리에서 만들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 NLPC에서 제작하는 건 200나노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사이즈는 그 스위치가 지금 개수를 따져봤을 때 그 정도 스케일로 만들려면은 칩판의 한 가격이 한 어느 정도까지 대충 추산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을 제작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50 바이 250 정도 되는 스위치를 구현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게 앞으로 그 대량 생산 가능성하고 그게 예상되는 뭐 가격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혹시 전자 소자하고 비교까지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근데 대충 그게 떻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예. 뭐 사실 전자회로 이렇게 발전 예. 상황을 보면은요, 사실 진짜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이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루트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격 같은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사실 공정 자체가 뭐 제가 20마스크 공정을 학교에서 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프하지만은요.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그런 사실 200나노 정도의 레졸루션을 가지는 어, 공정들을 뭐 한 30장, 20, 40장까지도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칩들 가격들을 보면은 사실 그 전자회로 하시는 분들 말은 그거를 먼지만큼 싼 공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먼지 정말 먼지만큼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면적당. 그래서 그런 공정으로 칩을 한 40개 만드는데 글쎄요, 한 몇백만 원 정도면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 훨씬 비싸지만은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나온 게 그 서멀 마흐젠더는 어떤 이유로 로스가 발생하나요와 아디아베틱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100% 커플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썰마 마젠더 같은 경우에 이제 로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결국에 이 썰머 방식은요. 어, 썰머 방식은 이게 보시면 빛이 지나갈 때 스플리터를 한번 통과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덱스 퍼터베이션을 한번 느끼고 다시 컴바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플리팅 컴바인 될 때도 로스가 생기고요. 사실은 이거는 디자인을 잘하면 거의 0까지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요. 이 스플리터가 정확히 50대 50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이게 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상 이게 정확히 컴바인 됐다가 스플리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이 스위치를 만들면은 이걸 제작을 하면은 이게 100% 정말 50대 50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50대 50으로 맞는 파장으로 옮겨가지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건데요. 파장을 스위치에 맞춰서 사실은 측정한 결과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내에서도 이 커플러가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스위칭이 불가해서 빛이 새게 되고 그게 로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계속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 방식은 이 스위칭을 할 때 이 스위칭의 원리를 연결도를 생각해 보시면 임의 포트에서 임의 포트로 갈 때 사실 빛을 한 번만 꺾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이 웨이브 가이드 이 커플러를 통과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스케일이 늘어나도 이건 스위칭이 한 번만 일어나서 사실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로스가 대폭 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하셨던 질문이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아디아베틱 커플러의 아, 경우에 100% 커플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TTM 모드로 굉장히 브로드밴드하게 오토메이션해서 로스가 0.수db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99% 이상 커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디렉셔널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가이드 두 개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비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딱 정확한 길이에 잘라줘야만 빛이 100% 넘어오고요. 이 비팅, 이 반복되는 주기는 파장에 따라 다르고 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브로드밴드하거나 임의의 폴라리제이션을 다 동작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디아바트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드의 커플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하나는 이렇게 일정하게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인덱스 맵을 보시면 일정하게 진행을 하고요. 길이에 따라서 하나가 이제 넓어진다는 건 인덱스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드 커플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모드가 두 개 스플팅이 일어나고요. 보시면 이쪽으로 처음에 이제 아래쪽 웨이브 가이드에 이제 일정한 위스의 웨이브 가이드 빛을 넣어주게 되면 일정한 웨이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쪽으로 스플릿 이게 저기 시스템 모드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요. 결국 이 시스템 모드는 궁극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커플러 인덱스와 인덱스 수렴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커플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주얼하게만 만들어주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러프하게 설명하면 깔때기처럼 그냥 빛을 쭉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약간 그 아디아베틱 커플링이 돼서 그 파장에서 먼저 커플링이 되는 살짝은 비팅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비팅을 그러니까 결국 비팅은 이게 얼마나 그래주얼하게 이걸 테이퍼링 하느냐에 따라서 비팅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더 긴 길이가 필요한 파장에 대해서 맞춰놓고 그러면 나머지 길이에 대해서는 다 사실 충분 이상으로 긴 거기 때문에 비팅을 전혀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징 머신에서 그 코릴레이션의 부호 말고 크기는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제 아이징 머신에서요 커플링을 할 때 간단하게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건 두 가지 경우인데 이 커플링을 서로 피드백을 적게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 주고받는 빛의 양이, 그러니까 커플링을 미약하게 시켜서 주고받는 빛의 양을 작게 하면 이제 마치 자석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피어런스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노드에서 나온 빛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노드 1이 나머지 노드 7개를 느끼는 양이 각각 다를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 인터피어런스 네트워크로 각각에서 나오는 빛을 적정량을 섞어가지고 소스 노드에다가 피드백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멤스 스위치의 경우에는 무빙 옵티컬 커플러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 클럭과 인풋 시그널이 들어갈 때 스텝 타임이 어느 정도 됐고 동작 속도를 예를 들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보시면 이제 이 위에 초록색 그래프가 저희가 전기 신호 그래프고요. 전기 신호가 임가된 순간부터 이제 시간을 측정하면 이제 켜지는 시간은 0.9 마이크로초. 최근에 좀 더 빠른 버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버전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0.9 마이크로초 정도가 걸리면 광신호가 뜨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뜨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떠서 이미 세츄레이션 상태로 원하는 상태로 도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기 신호를 준 0.9 마이크로초 혹은 최근 버전 0.4 마이크로초 안에 광신호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잠시만, 제 화면이 지금 쉐어가 되고 있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화면 쉐어를 끄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일렉트로닉 쪽에서는 이제 거의 10의 10승 수준의 인티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포토닉에서 10의 5승까지 이제 향상을 지금 시킨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사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뭐 요즘에 뭐 사실 예전부터 뭐 플라즈모닉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광해를 작게 만드는 연구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셨고, 뭐 이제 뭐 메탄메테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성규 교수님이나 강남 교수님께서 많이 진행을 하셔서 이제 굉장히 작은 광수자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포톤의, 그러니까 파장에 리미트 된다고 보고요. 이제 보통 뭐 가시광선을 쓰는 경우에도,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트인 경우에요, 보통 파장이 보통 한 500나노 정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거에 굴절을 다시 고려하면 그게 이제 뭐 250나노까지 줄고, 그리고 다시 하풀한다니까 100나노 수준까지 준다고 해도요. 충다고 하면 뭐 현재 그 전자회로는 뭐 10나노 이하를 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100나노 이하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이제 100나노, 이게 길이가 100나노 10배, 그러니까 뭐 요즘 정말 회로는 뭐 1나노, 뭐 5나노, 4나노 얘기를 하니까요. 뭐 20배 정도 리니어 스케일 차이가 난다면 그 스케일은 400배, 그러니까 면적이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기존 전자회로에 비해서 아무리 발전을 해도 1000배 음, 이하까지는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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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 없으시면은 우선 오늘 발표 참석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 이제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